우리가 활성산소에 의해서 질병이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영양소를 어떤 걸 먹어야 되는지는 대충 알겠어. 단백질에 대한 부분 배웠습니다. 비타민에 대한 부분 배웠습니다. 미네랄에 대한 부분 배웠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소화와 흡수입니다. 아무리 먹어도 소화 흡수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아주 예전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분의 강의였냐면 우리 그 분자교종학 박성호 박사님의 강의를 제가 암에 시작하는 당시에 들었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질문을 했어요. 비타민도 중요하고 단백질도 중요하고 너무 중요한 게 너무 많다. 그럼 만약에 박성호 박사님이라면 사람이 더블 X, 오메가3, 이스트비 얼마나 많은 제품 중에서 꼭 먹어야 되는 제품은 뭘까요? 하나만 추천한다면 여러분 뭐 추천하실 것 같아요? 하나만 추천한다면 뭘 것 같으십니까? 그렇죠. 더블 X 추천할 것 같죠? 아니면 단백질 추천할 것 같죠? 근데 박성호 박사님의 답은 이스트비였어요. 왜냐하면 음식이 영양소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소화 흡수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는 거죠. 아무리 좋은 단백질, 아무리 좋은 미네랄이라도 소화 흡수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소화 흡수시키는 가장 핵심은 이스트비니까 이스트비부터 드세요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암의 효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화 흡수가 되는 조건 하에는 뭘 먹어야 되냐는지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럼 그 소화 흡수되는 기전을 알면 이왕이면 좀 더 잘 소화되게, 좀 더 잘 흡수되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그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입을 통해서 입이 제대로 꼭꼭꼭 씹어서 식도를 통해서 위로 넘깁니다. 그러면 위에서 소화효소가 또 나오죠. 그래서 영양소가 분해되고 또 소장과 대장을 통해서 분비되는 그 과정 중에 만나는 효소들입니다. 탄수화물은 입에서 침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양소를 먹을 때 입에서 제대로 씹지 않으면 아밀라제가 묻지 않은 영양소가 바로 위로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한 번 쪼개서 들어간 거랑 안 쪼개고 들어간 거랑 누가 일을 많이 시키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위가 일을 많이 해요. 그렇겠죠. 그럼 위에서 제대로 못 쪼개면 밑에서 받아줄까요? 아니요. 내려가지도 못할 뿐더러 내려갔다 손치더라도 흡수되지 못하는 거죠. 왜? 쪼개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쪼개는 과정이 쪼갠다니까 좀 웃기지만 실제로 그렇게 표현하는 게 정확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입에서 아밀라제라는 침이 나와서 이렇게 잘 분해되면 얘들이 엿당으로 분해가 되겠죠. 그럼 그게 다시 덱스트린이라는 효소가 나오고 그 안에서 아밀라제가 또 나옵니다. 췌장에서. 한 번 나오고 끝이 아니구나. 또 나와요. 그리고 소장에서는 말테아제라는 효소가 또 나오겠죠. 그래서 얘들이 잘 쪼개고 쪼개고 쪼개서 소장에서 흡수를 하는 기전. 그리고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펩신이라는 친구가 나옵니다. 강산이에요. 왜냐하면 녹이기 어려우니까. 혹시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소고기, 돼지고기 녹일 때 우리 뭐 씁니까? 키위, 파인애플 이런 거 쓰죠. 연육작용할 때. 혹시 키위 얼굴에 붙여보든지 파인애플 얼굴에 붙여보세요. 얼굴 이게 뻔히 보여. 뒤집어져요. 독해요, 걔네들이. 그래서 애기들이 키위 먹고 나면 입이 뒤집어져요. 이해되시죠? 굉장히 독해요, 걔네들이. 그렇기 때문에 위산에는 강한 펩신이라는 효소가 나서 얘를 쪼갭니다. 쪼개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췌장에서 트립신이라는 효소가 또 나와서 단백질을 조금 더 분해해 주겠죠. 그러고 소장에서는 펩티다제가 나와서 또 분해를 해서 흡수되게 하는 기전. 그러면 위액이 부족하든 췌장에서 트립신이 부족하면 소장에서 받아줄 수 있다 없다? 있기 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방은 쓸개에서 쓸개즙, 담즙이 나옵니다. 담즙. 그러면 여기에 담즙산염 이래서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이렇게 분해를 합니다. 그러면 그 친구가 유화되었다고 표현하죠. 분해됐으니까. 그럼 췌장에서 리파제가 나와서 또 한 번 쪼개주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완전히 분해돼서 흡수되는 기전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입에서, 위에서, 소장에서, 췌장에서 각각 담낭에서 그 효소가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제대로 소화되지 않겠네라는 짐작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끔 이런 분들 있죠. 난 기름기 먹으면 설사하잖아. 나는 우유 먹으면 설사하잖아. 고기 먹으면 설사하잖아. 나는 그렇게 밀가루 음식 먹으면 속이 부대끼더라. 그럼 어디를 찾아봐야 될지 조금 이해되시죠? 지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들어온 영양소들이 저 왼쪽에 있는 소장벽, 대장벽이 보이실 거예요. 저기 육모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육모에서 얘들을 흡수합니다. 자, 그런데 이 육모가 하나하나 철처럼 생겼다 해서 육모라고 해요.
근데 자세히 열어보니까 털 안 같죠? 뭔가 입체감이 있죠? 그 안에 이 미세한 틈을 통해서 다 흡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틈이 이렇게 매끈하게, 첫 번째 사진처럼 매끈하게 있다면 흡수를 굉장히 잘하겠죠. 그런데 두 번째 중간에 있는 사진처럼 육모에 찌꺼기가 막 끼어 있다면 흡수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어렵겠죠. 그래서 그 육모 관리를 하는 것이 아까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 사회자분이 노영일 리더님 말씀해 주신 장 디톡스 같은 걸 해주면 육모 청소를 하는 거예요. 소장벽. 여러분들 혹시 장에서 그 대장 검사, 대장 내시경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소장 내시경 들어보셨습니까? 소장에다 내시경을 꼽는 순간 소장 찢어집니다. 거기는 관도 넣을 수 없어요. 그래서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곳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뭘로 거기를 어떻게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겠죠. 그런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소장 청소 해본 적 있다 없다? 없다. 양치 안 하고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사신 장이 여러분의 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얼마나 들겠습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이물질들을 중간중간에 청소해주는 방법이 식이섬유들이 하는데 우리는 식이섬유를 잘 먹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청소를 한 번씩 해주면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소장벽에서 이 융털 안에 정맥과 동맥이 막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영양소를 쫙 빨아당겨서 모세혈관을 통해서 간으로 가요. 간에서 뭐 해야 돼요? 해독을 해야 되죠. 그래서 심장으로 가서 온몸을 돌고요. 여기 보면 암주관이라는 게 있어요. 암주관, 림프관이라고 합니다. 여기는요, 지용성들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통을 통해서 가슴관, 흉선을 통해서, 흉선이 아니고 가슴관 쪽을 통해서 대정맥, 심장을 통해서 다시 온몸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 몸은요, 장샘, 모든 장샘이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쭉쭉 처지면 개실이라고 표현을 하겠죠. 그런데 이건 소장이니까 소장 개실은 오히려 잘 없어요. 대장 개실이 훨씬 많습니다. 보기에는. 또 소장도 개실이 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음식을 잘 흡수하기 위해서 이 표면적을 이렇게나 넓혀놨어요. 이렇게나. 그런데 그렇게 넓혀놓은 이유는 많이 흡수하려고. 그랬는데 그 벽 사이사이를 음식물 찌꺼기로 오래된 퇴적물로 꽉꽉 채워놓는다면 흡수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청소를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 장벽이 굉장히 튼튼해야 되는데 이건 대장벽입니다. 대장벽, 세포가 건강한 육모가 있을 때는 이 혈관과 조 위에 있는 초록색 보이십니까? 초록색 저 부분이 독소라고 생각하시고 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부분이 장이에요. 장벽. 그러면은 이 육모를 통해서 혈관으로 들어오는 과정을 있는데 원래는 얘를 통해서 밖으로 빠져나가겠죠. 대장 찌꺼기들은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 육모가 땡땡하게 팽팽할 때는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희한한 이유로 육모벽이 이렇게 찌그러지는 거죠. 쭈글쭈글 하면 틈새가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그러면은 이 대장벽에 있던 독소들이 이 틈새를 타고 혈관으로 바로 들어가겠죠. 이걸 장누수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장벽이 샌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집에 누수되면 수도세 엄청 많이 나오는 거. 수도세, 누수되면 그 과정이에요. 누수되면 이 독소가 이 안으로 들어오니까 우리는 뭐 한다? 병원 약값을 엄청 써야 되겠죠. 누수되지 않게 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 그 누수되는 원인을 살펴보니까 나쁜 식사, 나쁜 생활 습관, 그리고 저기 있는 중금속, 항생제, 스트레스, 면역 저하를 일으키는 거, 유해 음식, 제일 많은 게 밀가루의 글루텐이랍니다. 밀가루 성분들, 그리고 육식. 우리나라 사람들은 장기가 굉장히 깁니다. 왜 길까요? 먹은 게 별로 없어서 계속 틈틈이 최대한 영양소를 뽑아내기 위해서 장 길이가 굉장히 깁니다. 천천히 소화되면서 지나가는 사이사이에 다 뽑아 먹으려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채식을 많이 하죠. 육식이 많이 없죠. 그래서 영양소가 오랫동안 장 속에 있어도 부패가 잘 안 돼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의 장은요, 우리나라 사람처럼 길지 않습니다. 짧아요. 그럼 머무르는 시간이 짧겠죠. 부패되는 시간이 짧겠죠. 그래서 육식을 해도 큰 질병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원래 채식을 해야 되는 민족인데 육식을 많이 해. 장 길이는 길어. 그러면은 우리가 돼지고기를 우리 집 방에다가 내가 깜빡이고 냉장고에 안 넣은 적 있다 없다? 있죠. 그걸 봉지에 넣어가지고 방에다가 탁 던져놓은 거예요. 우리 집 방 뜨뜻한 36.5도 우리 방 바닥에다가. 하루가 지났어. 이틀이 지났어. 3일이 지났어. 하루 지나서 너무 상했네 하고 버리시면 돼요. 이틀, 3일, 4일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 냄새와 가스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가스들은 장내 독소는요, 혈관만을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특히 여자들의 자궁벽 있죠. 자궁벽은 아주 미세하게 다 침투해요. 우리 음식 쓰레기를 봉지에 딱 묶어서 밖에 내놨어요. 저 내일 버려야지. 그런데 이틀, 3일 지나면 한 이틀 되면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가스는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두통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음식물을 오랫동안 장에 보관하면 두통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음식물이 오랫동안 3일, 4일이 지나면 봉지가 새요, 안 새요? 처음에는 안 샜어. 냄새도 안 났어. 그런데 한 3, 4일이 지나면 스물스물 물이 나기 시작하죠. 그 물들이 자궁벽을 타고 들어가서 실제로 자궁벽에 문제가 있는 사람의 70%에서 80%, 90%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변비나 장에 문제가 있더라. 연관성이 있는 거죠. 그건 좀 이따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육모벽이 이렇게 찌그러진 원인은 저렇습니다. 그럼 이 육모벽의 하는 역할들이 여기 보시면 영양소를 흡수하기도 하지만 면역 물질을 만듭니다. 나중에 대사 산물들도 만들어내겠죠. 그리고 3,000여 종의 효소를 만들어내는데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장벽이 찌그러지니까 여러 가지 질병이 일어났는데 이것들이 특별히 이 독소들이 안으로 들어오는 걸 혈내 독소라고 표현합니다. 혈내 독소. 혈내 독소가 많은 사람들을 역추적해 보니까 아니면 림프 질환들, 그래서 루푸스 이런 거 있죠. 루푸스 들어보셨습니까? 홍반성 낭창이라고 부릅니다. 홍반성 낭창. 그래서 온몸에 피부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벌겋게 창이 일어나는 거예요. 욕창처럼. 그리고 루마티스, 아토피, 천식, 강직성 척수염 이런 분들이 역추적을 해보니까 혈관 안에 혈내 독소가 되게 많더라. 그래서 혈내 독소를 제거시키니까 좋아지더라.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해결하셔야 될 부분이겠죠. 그래서 장누수 증후군은 엄청 많은 일을 일으킵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장과 뭐가 샌다고요? 자궁벽이 붙어 있어서 샌다 했죠. 그럼 자궁벽만 그럴까요? 너무 무섭게 아까 간에서 독소를 해결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담주간에서 이렇게 들어가면은 간에서 해독해서 심장으로 간다. 담주간이 아니라 아까 들어오면 소장에서 들어오면 간에서 해독을 하고 심장으로 보낸다 했어요. 그런데 저기 보시면 이 담즙, 담낭하고 간하고 이 사이에는요, 간문맥도 있고 담관도 있습니다. 그런데 장내에 불균형한 균총들이 많다면 얘들이 서로 호환을 하는 거야. 독소가 많을 경우에는 이 독소들이 다시 들어가는 거죠. 어디로요? 담낭으로, 간으로. 독소가 들어가는, 그래서 얘네들은요, 여기 보시면, 여기 글자가 안 보이네요.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장간축이라고 하죠. 장과 간이 서로 축을 이루고 연결되어 있다고. 너와 내가 연결되면 어떻게 했어요? 내 나쁜 거 니한테 줄 수도 있고 네 좋은 거 내가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거죠. 이렇게 축을 이루고 있다고. 그러면 내가 박테리아나 독소나 찌꺼기가 많은 사람들은 그 독소와 박테리아들이 간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다고. 어딜 통해서? 내 장벽을 통해서. 새니까. 이해되십니까? 자, 그리고 다음을 연결했을 때는 여기 보시면 장내축은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장청, 내청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죠? 아, 장이 건강하면 뇌가 건강하더라. 아까 제가 뭐라 했습니까? 장은 가스가 유발되면 어디로 올라간다고? 위로 올라간다고. 특히 뇌가 불편해져요. 여기 보시면 나쁜 음식물, 장내의 미생물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다시 뇌로 올라가서 알츠하이머, 불안, 우울증, 치매, 자폐 이런 것들이 일으키더라. 뭐 때문에? 장벽에 독소가 많으니까. 이해되십니까?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장 자궁축입니다. 장과 자궁은 정말 딱 붙어 있어요. 딱 붙어 있어요. 음식물 쓰레기 우리 집하고 옆집하고 붙어 있죠. 그렇죠? 우리 집이 저는 지금 2층 삽니다. 근데 우리 집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앞에다 내놔 때 있죠, 여러분. 오늘 내일 신랑 보고 제가 오늘 우리 신랑 보고 있을란가 모르겠네. 쓰레기 치워주세요 하고 문 앞에 음식물 쓰레기 내놨는데 우리 신랑 깜빡이고 안 버렸어. 그 다음 날도 안 버렸어. 근데 하루 이틀은 앞집에서도 넘겨줘요. 냄새가 그렇게 나지 않으니까. 근데 4일, 5일, 6일 되면 앞집에서 연락 옵니다. 그래서 치우시라고. 냄새 난다고. 그리고 우리가 가면서 엘리베이터에서 물을 뚝뚝뚝뚝 흘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 나죠. 우리 몸이 그 상태라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미생물이 많은 균총이 있는 장내 미생물들이 결국에는 자궁도, 태아도, 자궁 내막증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궁 내막증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원인을 보니까 변비가 많더라. 변비가 많은 사람은 독소가 많으니까 자궁에 있는 혈들이 깨끗하게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찌꺼기 혈들이
자궁 내막증을 일으키는 거예요. 염증을 일으키고 자궁 내막을 일으키고 염증을 일으키고 자궁 내막을 일으키고 해서 자궁벽이 두꺼워지는 현상들을 일으킬 수 있다. 원인은 장내 독소가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장내 독소 말고 환경 호르몬, 그것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장과 뇌와 뭐 이렇게 간만 그럴까요? 자궁만 그럴까요? 그건 아니고 더 많은 곳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순환기계에는 고혈압, 심장질환, 동맥경화도 뭐 때문에? 장 때문에 일어날 수 있더라. 장 때문에 일어난다는 아니에요. 일어날 수 있더라. 그것만이 원인이다 아니라 이것도 원인이 된다. 자, 소화기관, 피부질환, 아토피 건선, 아까 지루성 피부염, 뇌질환, 치매, 뇌졸중, 불면증, 기억력 감퇴, 간질환, 지방간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간경화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암도 당연히 들어갈 수 있죠. 근골격계, 류마티스, 근육의 강직성 척추염. 강직성 척추염을 저는 전공이 물리치료입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뱀부 스파인이라고 그래요. 이게 대나무처럼 뻣뻣해져요. 마디마디가 굳어서 인사 못합니다. 고개 숙일 수가 없어요. 아파서. 그리고 류마티스는 전신성 관절 질환입니다. 제가 아주 심한 류마티스 환자를 봤는데 어디까지 오냐면요. 악관절 여기까지 다 와요. 어떤 관절이든 다 나갈 수 있어요. 제가 최악의 심한 류마티스 환자를 본 케이스는 이 상태에서 할머니가 못 움직이세요. 그래서 휠체어에 앉혔다가 발랑 들면은 요대로 탁 누워요. 엄청 부자인데 엄청 잘 사는데 자식이 엄청 잘해주는데 본인은 못 움직여. 원인은 이런 장내 문제들 아니면 스트레스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될 수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 이거 꼭 신경 쓰셔서 해결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몸에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엄청나게 장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질병의 연관성의 95%가 결국에는 장과 있더라는 거죠. 95%가. 사람의 미생물이요. 인체의 미생물이 100조인데 100조가 이 유전자 수가 360배가 많은 게 장내 미생물이 있더라는 거죠. 장내 미생물. 그래서 인체의 미생물은요. 만 개, 종류가 어마어마한 종류가 이 장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체에서 우리 지난번에 단백질이 몇 프로 절반 정도 된다 했죠. 물 빼고 나면. 그 미네랄은요. 사실은 1, 2%밖에 안 됩니다. 그럼 장내 미생물은 한 몇 프로 정도 될까요? 우리 몸의 장내 미생물. 장이 아니라 모든 미생물을 한번 볼게요. 입안에도 균이 있죠. 미생물. 장에도 있습니다. 또 어디도 있을까요? 손에도 있습니다. 포도상규균 이런 거 있잖아요. 이 균을 토탈하면 한 몇 프로 정도 될까요? 단백질이 19에서 16%, 지방이 13%, 미네랄이 한 2%, 뭐 요 정도, 3%요 정도 왔다 갔다. 그럼 얼마 정도 될까요? 응? 50%에. 물 빼고 50%. 진짜 너무 많고. 물 빼고 50%가 단백질입니다. 우리 몸에서. 물 빼고 50%가 단백질. 실제로 우리 몸에서 1에서 3%가 물 빼고 나면 좀 더 높아지겠죠. 1에서 3% 정도가 우리 몸에서 뭐라고요? 미생물이라. 엄청 많은 양을 사실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생물만 싹 드러내도 우리 몸무게가 몇 킬로 빠질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거 엄청난 양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우리 몸을 엄청 지배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우리 몸을 결정하는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얘기했어요. 왜 우리 몸을 결정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유산균, 비유산균, 그러니까 뭐 좋은 균, 유익균, 유해균, 토탈 다 써머리. 우리 몸에 있는 균, 특히 장에 있는 균들을 한번 다 써머리를 하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런 걸 프로바이오틱스, 살아있는 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유익균과 중간균과 유해균이 있어요. 그런데 유익균이 한 30%, 중간균이 60%, 유해균이 사실은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유익균이 31% 되고 유해균이 9%가 되면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이 중간균이 기회주의자예요. 싹 다 나는 원래부터 유익균이었던 것처럼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30일과 60일을 보태면 얼마입니까? 91%. 나는 건강한 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유해균이 1%가 늘었어. 11%가 됐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얘가 29%가 됐겠죠. 중간균은 안 움직인다 치고. 그럼 이거 합해보세요. 얼마입니까? 71%. 얘는 30%, 29%. 누가 이기겠어요? 얘가 이겨버려요. 우리 몸에 다 유해균인 척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을 장악을 해버립니다. 균은 굉장히 무서운 놈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중간균 관리를 해야 되는데 방법은 유익균을 관리해주면 중간균이 따라오니까.
유익균 관리를 해주시면 너무 좋겠죠. 이 유익균이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 몸에 장내 유익균들이 우리가 먹는 음식물, 우리가 먹는 식이섬유들과 함께 반응을 일으켜서 대사산물들을 만들어냅니다. 이 대사산물들이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역할 중에 첫 번째가 면역을 증강시키기도 하고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균 상태가 나쁜 친구들은 아토피라든지 류마티스라든지 면역이 떨어지니까 면역성 질환들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병원균을 공격하는 것들이 공격성에 대해서 이 차별을 둘 수 있겠죠. 그래서 병원균을 공격하는 게 똑똑한 병원균들은 내 몸은 공격하지 않고 나쁜 것만 공격하겠죠. 똑똑한 친구들은. 근데 띠띠한 장내 유산균을 가지면 병원균인지 내 몸인지 구분을 못하고 내 몸도 때려버려요. 아토피 같은 거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소화. 아, 나는 밀가루 음식 먹으면 소화가 돼, 안 돼? 고기 먹으면 소화가 돼, 안 돼? 아우, 난 기름진 음식 먹으면 소화가 돼, 안 돼? 결정하는 것도 이 대사산물에 의해서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변, 똥 잘 누는 거. 나중에 제가 재밌는 얘기를 좀 하나 해드릴게요. 그리고 행복물질. 행복물질이란 거 우리 몸에서 세로토닌이 대표적인 행복물질입니다. 도파민 들어보셨습니까? 그리고 우리 파킨슨에 들어가는 게 도파민이거든요. 도파민이 부족한 사람들은 뭐가 일어난다고요? 파킨슨이 일어납니다. 도파민은 우리 몸에서 움직여, 신나, 할 수 있어. 이게 하는 게 도파민이에요. 그러니까 행복물질에 들어갑니다. 엔돌핀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성분들이 전부 다 장과 뇌에서 움직입니다. 우리를 수면을 관장하는 또 중요한 호르몬이 있죠. 뭘까요? 멜라토닌. 네. 그것도 장과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햇볕이 우리 몸에 딱 들어오면 눈에 햇볕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우리 몸에서 뭘 만든다? 단백질들을 잘 만들어서 세로토닌을 만들어요. 아침에 눈 뜨면 그 햇볕이 딱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내 몸에 있는 단백질 양과 햇볕 들어오는 양이 잘 믹싱이 돼서 세로토닌을 만들어. 그래서 하루 동안 행복해 하고 신나게 움직였어. 그럼 눈을 딱 감으면 깜깜해지면 그때부터 송가선에서 명령을 일으켜서 이 세로토닌을 만든 양만큼 멜라토닌을 만들어요. 그래서 많이 움직인 사람들은 저녁에 잘 자죠. 안 움직인 사람들은 세로토닌도 적고 멜라토닌도 안 만들어지니까 못 자죠. 그것들이 여기 말하는 행복물질 전달을 만드는 키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콜레스테롤. 그래서 나는 많이 먹었는데, 콜레스테롤 많이 먹었는데 나는 고지혈 없던데 먹어라. 나는 먹어도 괜찮더라. 이런 사람 있죠. 어떤 사람은 먹지도 않았는데 콜레스테롤 맨날 생겨, 혈관에. 그래서 먹지 마라. 내 없다고. 결과적으로는 너와 내는 다를 수 있다는 거지. 아무리 내 몸에서 콜레스테롤을 먹어도 적체가 안 되는 사람이 있고 먹지 않아도 적체가 되는 결정은 장에서 하더라.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마이크로바이옴입니다. 우리의 장은요, 태어날 때는 무균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아기 때는. 그런데 엄마가 아이와 이렇게 여기 보시면 엄마와 아이가 혈액형이 다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아이는 원래는 이물질이에요. 맞죠? 엄마랑 나랑 다르니까. 그런데도 특별하게 탯줄이라는 그 하나를 통해서 엄마 아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엄마와 분리가 되겠죠. 이 아이는 개체가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장내 세균을 어디서부터 받냐면 태어나면서 아이들이 바로 슉 하고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패딩 하면서 나오지 않는다고. 빙그르르르 돌면서 나와요. 애기들이 머리가 산도를 타고 나올 때 하고 나오는 것 같지만 실제로 얘는 돌면서 나와요. 그렇지 않으면 못 나와. 이 어깨가 넓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애들이 태어나면서 여기 꺾이는 애들이 있어요. 마비 일으키면서 태어나는 애들도 있습니다. 못 도는 애들. 이렇게 돌면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몸을 이렇게 접으면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렇게 돌면서 나오면서 자기의 입과 엄마의 항문이 만나요. 질에서도 유산균이 있습니다. 우리 W 유산균이 있듯이 질에서도 유산균을 만나고요. 돌면서 엄마 항문과 만나면서 이 아이들은 천면역을 만납니다. 그것이 출산으로부터 산도로 유산균 샤워를 받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김치를 안 먹는 유산균이 부족한 엄마들은요. 아기를 낳으면 아이들이 눈곱이 많이 껴요. 눈곱이 많이 껴요. 그래서 동남아 엄마들은 아기를 낳으면 눈곱이 되게 많이 껴요. 근데 한국 엄마들은 잘 안 껴. 그런데 요즘에 한국 엄마들은 김치 먹는다 안 먹는다? 잘 안 먹죠. 유산균도 잘 안 먹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눈곱이 많이 낀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서 또 모유를 통해서 비피도박테리움이 나옵니다. 비피도박테리움은 대장에 있는 균들의 총체적으로 제일 많은 균들로서 되게 고급진 균이에요. 어디에 들었다고? 모유에도 나온다고. 그럼 엄마가 먹어야 나오겠죠? 제가 옛날에 제 친구가 남양유업에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한 말이 있어요. 네 엄마 젖에서 DHA 나오게 하는 방법 뭔지 아나? DHA 우유 팔았잖아, 남양유업에서. 어떻게 파는 줄 아세요? 소한테 DHA를 먹여요. 그럼 그 젖에서 DHA가 나와. 이해되세요?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그럼 엄마 젖에서 DHA도 나오고 엄마 젖에서 비피도 박테리움도 나오려면 엄마가 뭐 먹어야 된다고? DHA도 먹어야 되고 비피도 박테리움도 먹어야 된다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이들은 수유를 통해서 공급받아서 태어나서 면역을 획득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교육도 시키더라는 거죠. 태어날 때는 그렇게 태어났어. 근데 그게 균의 전부면 너무 양이 작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아주 애기다가 좀 큰 영유아가 됐다가 어른이 되는 이 과정 속에서 많은 균들을 만나더라는 거죠. 우리 어릴 때 이런 거 기억납니까? 밖에 나가서 풀도 뜯어먹고 풀피리 불어본 적 있다 없다? 있죠? 없죠? 젊은 분들 풀피리 안 불어봤죠? 저는 불어봤습니다. 촌에서 살아서 그렇게 불면서 아이들이 흙도 먹고 돌도 빨고 진짜 저희 파트너 중에 한 분이 이게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어릴 때 그렇게 돌을 빨아먹었대요. 땡기더래. 미네랄이 부족하면 돌을 빨아먹습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우리 몸은 엄청 인체는 신비롭습니다. 그런데 그런 외부 면역을 통해서 다양한 면역을 경험하면서 면역세포 교육이 되는 거죠. 우리의 면역세포가 특히 장내 면역세포가 교육이 되는 거죠. 그런데 교육되지 않을 수도 있고 교육될 수도 있겠죠. 그럼 잘 교육을 시키면 너무 좋은데 여기에 보시면 아기 때 면역체계는 아주 특별한 성장 단계를 겪습니다. 아기가 태어난 후 처음 마주하는 다양한 환경에 따라 면역체계가 영향을 받게 되는데 아기가 접하는 미생물들은 아기의 면역체계에 오랫동안 영향을 주어서 아기가 커서 병에 걸릴지도 모르는 그런 영향들을 줄 수 있습니다. 아기 때 면역체계는 특별한 점과 장내 미생물, 마이크로바이옴이 어떻게 면역체계를 교육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아까 제가 똑똑한 면역체계와 멍청한 면역체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교육을 잘 받은 마이크로바이옴 어릴 때부터 교육을 잘 받은 아기의 장내 세균들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균인지 내 몸인지를 구별하는 눈이 있어요. 센스가 있어요. 그런데 교육을 받지 못한 장내 미생물을 가진 아이들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균인지 내 몸인지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일어나는 게 아토피, 천식. 이해되십니까? 그런 공격성 면역을 띠는 과잉 면역을 띠는 질환들은 교육받지 못한 마이크로바이옴. 그래서 지금 그로잉랩이라고 해서 아이들한테 장 검사를 해서 좋은 균을 넣어주죠. 아이한테 맞는 균을. 그 훈련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던가. 왜? 아이들을 밖에서 못 키우니까. 풀밭에서 못 키우고 외부 균에 만나지 못하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아이들은. 그래서 좋은 교육자를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gut brain 보시죠. gut 여기 gut gut 우리 지금 굿모닝 하고 있지. 그것이 이겁니다. 이 장내에 있는 미생물과 뇌가 붙어 있다 해서 gut brain connect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장내의 상태에 따라서 장 상태에 따라서 자폐가 너무너무 많이 결정이 되더라. 여기 보시면 세로토닌이 95%가 장내에 존재합니다. 세로토닌 5%는 우리 뇌에서 만듭니다. 오메가3를 통해서 뇌에서 만듭니다. 자, 그런데 장 상태와 아이의 자폐증에 상관관계가 너무 많더라는 거죠. ADHD, 집중력 장애, 지능 연관 관계를 연구했을 때 마이크로바이옴이 출생 6개월에 거의 완성이 되더래요. 그럼 신생아 때 너무 중요하겠죠. 거의 완성입니다. 100% 완성은 아닙니다. 교육시켜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커넥팅이 잘 된 이지를 테스트를 했더니 장내에 미생물이 많은지와 장내 미생물이 적은지를 검사를 했어요. 그런데 장내의 미생물이 적은지는 호기심이라고는 단일도 없어. 멍청하게 있어요. 장내 미생물이 많은지는 호기심이 많아. 이해되세요? 그래서 아이의 뇌 발달과 장내 미생물은 엄청난 연관성이 있더라. 그래서 엄마가 모유를 통해서 아이에게 많은 유산균을 공급해주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는 이 장 기능이 설탕도 많이 먹죠. 항생제도 많이 먹죠. 과도한 육식, 인스턴트, 수면 부족, 스트레스, 알코올, 운동 부족 이런 다양한 문제들로 우리 몸의 장내 미생물총이 다 엉망
집착이 되고 있더라. 그래서 실제로 어른들보다 청소년들이, 초등학생들이 훨씬 장내 환경이 나쁩니다.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진짜 심각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를 누구나 경험하고 먹어야 되는지는 압니다. 근데 뭘 먹어야 될지 다 고민하고 계시죠? 지금 여기 들으시는 분들이 소비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요걸 다시 넣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프로바이오틱스 1세대는요. 우리는 무조건 살아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까 위산은 강산이라고 했습니다. 강산이기 때문에 유산균들이 거의 다 거기서 죽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담즙은요, 또 거기서 많이 죽습니다. 담즙에서 잘 보이고 있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에 가서 잘 부착을 못 하더래요. 살은 갔는데 부착을 못 해. 그럼 번식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유산균은 균이기 때문에 번식을 잘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유익균이 효과는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이게 살아가는 게 너무 중요한데 여기 보시면 내산성, 어디? 위산에서 살아가는 힘, 내산성, 그리고 내담즙성, 담즙을 통해서 녹지 않고 끝까지 살아가는 힘, 그리고 장 도달성, 장까지 갔단 말이에요. 중간에 안 죽었어. 그리고 마지막에 장 정착성, 장에 붙어서 잘 살면서 번식까지 하더라가 1세대 유산균의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과거에 랄랄라랄랄라라라라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모르시죠, 우리 리더님? 모르죠? 강진은 모르시죠? 그렇죠. 이 광고를 알아야 40대 이상입니다. 40대 이상들이 이 광고라. 이게 뭐냐면 닥터캡슐이라는, 얘기해도 되죠, 우리끼리니까. 닥터캡슐이라는 음료가 있었어요. 장음료, 유산균 음료. 이 음료의 핵심은 장까지 살아간다 했어요. 장까지 살아간다. 장 도달성 살아간다. 그런데 어떤 엄마가 아기를 닥터캡슐을 먹이고 응가를 봤는데 응가에 알갱이가 있더라는 거죠. 뭐? 정착을 못하고 배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장내 도달과 정착이 쉽지 않더라는 거죠, 결론은.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여기에 3대 유산균 회사가 듀폰 다니스코라는 이 회사에서 지금 아메 365 유산균을 만들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유산균주 중에서도 캡슐을 씌우지 않아도 장내에 위산에서도 살고 담즙에서도 살고 장을 도달도 하고 잘 정착도 하는 균주를 찾아서 넣은 게 365 유산균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요, 비피도박테리움이 85% 정도 들은 걸로 제가 압니다. 그만큼 들은 유산균 잘 없습니다. 굉장히 비쌉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람들이 너그 프로바이오틱스 있나? 이런 거 얘기 많이 합니다. 프리바이오틱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이게 살아있는 거, 그 다음에 이거는 프리바이오틱스 살아있는 거 말고 먹이, 유산균 먹이. 너그 유산균 먹이 있나? 이 뜻인데 그 사람들은 어디서 들은 바가 있어. 프리바이오틱스 있나? 이렇게 물어보세요. 자, 유산균 먹이가 왜 중요하냐면 유산균이 들어는 왔어. 근데 먹이가 없으면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유산균 먹이가 같이 있는 것들을 합해서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가 같이 있는 거, 유산균과 먹이가 같이 있는 걸 심바이오틱스라고 합니다. 두 개 다 있다고. 심바이오틱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2세대 유산균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다가 사람들이 이제는 더 똑똑해졌어요. 너가 심바이오틱스 있나?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프리바이오틱스 있나? 심바이오틱스가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네, 우리는 심바이오틱스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365 유산균입니다. 83억의 유산균주가 있는데 특히 여기에는 비피도박테리움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비싼 유산균주들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기 보면 이뮤니티가 있습니다. 밸런스 위드 이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아연과 함께 얘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병원균 공격하는 균들 있죠. 거기에 예민한 아토피,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은 요 균을 먹었을 때 장내에서 굉장히 장활동을 잘하더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 면역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조균을 드셔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세 번째, 여성 질 건강에 있는 그 W 유산균. 여기는요, 세 가지 핵심 균주 중에서 특히 여성한테 좋은 균주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죠. 나는 방광염 잘해. 나는 질염 잘해.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은 이 유산균을 드셨을 때 훨씬 더 효과를 보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분은요, 뚱보균. 그 요즘에 김희성 광고하는 거 굉장히 비쌉니다. 그 유산균. 비쌉니다. 김희성 광고하는 거 아시죠? 뚱보균.
뚝볶이 먹는 거 있어요. 자, 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 체지방 감소 유산균이라 해서 비타민 B군과 함께 공급을 하기 때문에 나는 뱃살이 너무 쪄요. 나는 이유 없이 살이 쪄요 하는 분들은 이 유산균을 먹을 때 효과를 보더라는 거죠. 자, 그런데 알겠어. 좋은 유산균이 있는 건 알겠어.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스트바이오틱스가 훨씬 더 중요하더래요. 왜냐하면 먹었어. 음식을 먹었어. 그런데 이 음식이 내 몸에서 작동을 하느냐 못하느냐를 결정짓는 것들이 바로 이 포스트바이오틱스라는 거예요. 유산균 먹이가 유산균과 함께 먹고 우리 몸에서 살아나가면서 만들어내는 대사 산물들입니다. 나는 유산균 좋은 유산균이야. 유산균 먹이도 먹었어. 그런데 이 땅이 안 좋아. 그럴 수 있죠. 내 환경이 안 좋으면 살 수 있다 없다? 아무리 우리 집이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한번. 우리 집에 박보검이 왔어요. 요즘에 또 누가 유행합니까? 박보검 말고 누구 연예인 유명한 사람 있습니까? 요즘에 수연이가 또 유행을 해요. 김수연 난리가 났대요. 김수연이 우리 집에 찾아왔어. 그래서 내가 또 예뻐. 결혼을 했어. 근데 우리 집안이 엉망진창이야. 김수연이 살까 안 살까? 안 살아요. 안 살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라고. 아무리 좋은 유산균이 들어오고 아무리 좋은 균주를 먹여도 유익균 먹이를 먹여도 집안 환경이 엉망이면 이 대사산물을 못 만들어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환경까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마지막 3세대, 4세대 유산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대사산물들이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항염증, 항증식, 면역, 항비만, 항산화, 장내 미생물 조절, 콜레스테롤, 당뇨, 내피세포, 내피세포가 뭐냐면 동맥경화 만드는 기전, 그리고 콜레스테롤, 여기 보시면 삼열작용, 면역, 그 다음에 혈당, 항박테리아 이런 아까 말했던 대장에서 일어나는 결과물들 있죠. 아까 이렇게 기능들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그 기능들이 결국에는 유산균이 하는 게 아니라 유산균의 대사산물들이 하더라는 거죠. 아, 그럼 이게 진짜 중요하구나.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걸 통해서 우리 몸의 면역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콜레스테롤 대사를 시키고 하는 기전들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네, 회의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네, 한번 클릭을 해주시고요. 네. 자, 여기 보시면요, 확대를 한번 해봤어요. 항염증, 항증식, 우리가 원하는 기능 다 아닙니까? 암도 이겼으면 좋겠고 콜레스테롤 대사도 됐으면 좋겠고 당뇨도 안 생기면 좋겠고 살도 안 찌면 좋겠고 맞죠? 그 모든 기능들이 어디에 있다? 대사산물, 포스트바이오틱스에 결정되어 있더라. 그래서 유산균과 유산균 먹이가 만났어. 먹고 나서 내 장 환경이 좋으면 유산균, 대사산물까지 만들어내는 이 모든 과정을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 전체. 그래서 너가 마이크로바이옴 있나라고 묻는데요. 그거 잘못된 표현일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은 다 있어요, 우리 몸에. 있는데 어떤 마이크로바이옴이 네 몸에서 만들고 있냐가 훨씬 중요한 거겠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유전 체질, 타고난 유전자가 있어요. 아까 엄마 항문을 타고 나오면서 먹었다 했잖아요. 모유를 통해서 먹었어요. 타고난 유전자입니다. 아버지한테 타고난 유전자. 자, 그리고 달라진 개인 장환경, 나쁜 생활 습관, 담배를 피든 술을 먹든 잠을 안 자든 등등등 나쁜 음식을 먹든 플러스 알파로 포스트바이오틱스가 달라진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뭐처럼 DNA처럼 개인차를 내더라는 거죠. 아무리 나는 그거 유산균 먹으니까 좋더라. 나는 바나나 먹으니까 좋더라. 나는 뭘 먹으니까 좋더라 했는데 난 그거 먹으니까 더 안 좋아. 남들은 나쁘다 하는데 난 그거 먹는데 좋아져. 그 결론은 이 개인차가 만들어내더라.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을 제2의 게놈이라고 표현합니다. 게놈 프로젝트 아시죠? 게놈 프로젝트가 밝혀지면 우리는 DNA의 나선 구조가 풀어지면 우리 질병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고 엄청난 기대를 품고 있었어요. 그런데 별 차이가 안 나더라는 거죠. 하지만 이 마이크로바이옴은 개인차가 어마무마하게 나더라. 질병이 있고 없고의 결정적인 건 여기서 나더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내 몸에 사는 균이 바로 나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유산균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해되시죠? 여기 보시면요.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니는 많이 먹어가지고 살이 쪘다 아이가. 타고난 유전자가 니는 살찌는 체질이다. 이렇게 표현하시죠. 들어본 적 없으세요? 나 엄마 닮아서 살찌는 체질이잖아. 얘기해 본 적 있는 사람. 강희순이든 손든 거 머리 긁으시는 거죠? 손든 거 아니시죠? 예. 그럼 뭐 해요. 그런 얘기 많이들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저 뚱뚱한 사람과 날씬한 사람 둘이를 놔두고 중간에 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지는요. 쌍둥이지입니다. 실험지예요. 병이 하나도 없는 쌍둥이지예요.
이 쥐에게 똑같이 먹였어요. 저지방, 고식이 살찌지 않는 음식들로 딱 먹였어요. 타고난 유전자도 똑같아요. 먹는 것도 똑같아요. 환경도 똑같아요. 그런데 뚱뚱한 사람이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을 이 쥐한테 이식을 했더니 뚱뚱해져 버렸어요. 날씬한 사람한테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을 날씬한 사람, 똑같은 쥐한테 넣었더니 날씬해요. 그러면 이 쥐가 뚱뚱하고 날씬한 건 먹어서일까요? 타고나서일까요? 마이크로바이옴 때문일까요? 그렇죠. 이걸 머릿속에 완전히 심으셔야 돼요. 마이크로바이옴이 내 질병도 만들 수 있구나. 근데 질병하고 뭔 연관이 있겠노? 그냥 뚱뚱한 정도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 쥐는 무균쥐입니다. 질병이 하나도 없는 쥐에게 의도적으로 신장병을 유도시켰어요. 과학자들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못해도 과학자들은 신장병을 막 유도시켰어요. 그랬더니 이 신장병 유도된 쥐에게 마이크로바이옴이 변했더라는 거죠. 몰라. 어떻게 변했는지는 아무도 몰라. 좋게 변했는지 나쁘게 변했는지 신장이 변했는지 아무도 몰라. 하지만 변화시켰어요. 일단 이 쥐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을 다시 정상쥐에게 넣어봤어요. 멀쩡한 쥐한테. 그랬더니 그 멀쩡한 쥐가 신장병이 나타났더라. 이해되십니까? 어쩌면 우리의 질병들이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변화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걸 시사하는 연구 논문 자료였어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연구 논문 자료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요. 분변 이식 시대. 이거 지금 조선일보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분변을 이식해요. 분변을.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 이 여자는요. 양극성 장애. 양극성 장애가 뭐냐면 조울증. 하하하 웃었다가 우울했다가 막 난리가 나는 이런 성격을 가진 어떤 여성분이 장안경이 나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대체로 행복 호르몬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남편의 건강한 대변을 일단 이식을 시켜봤어요.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가 약물을 끊었어. 장애를 극복하고. 이 사례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양극성 장애가 있는 이 청년에게 ADHD도 있었어. 말도 왜 헷갈릴까? ADHD가 있었어요. 이 사람에게도 건강한 사람의 대변을 이식해 봤더니 어떻게 됐다고? 없어졌다고. 자, 그런데 대변을 이식할 때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뭔지 아세요? 대변 이식 전 조건. 이 사람에 있는 기본의 대변에 있는 장안에 있는 균들을 싹 죽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실험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왜? 들어가서 싸우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실제로 약물로 대변 분말을 이용한 약물이 나와 있습니다. 항균 치료하는 분말 제제가 나와 있어요. 굉장히 고가예요. 그런데 그거를 먹기 전에 해야 될 건 내 몸에 항생제를 내서 내 몸에 있는 균들을 싹 다 죽여야만 그 약을 넣었을 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지 않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쉽지 않은 치료지만 사람들은 모두 원해요. 개인 맞춤을. 아, 나한테 딱 맞는 거 찾고 싶다는 거죠. 다르니까. 그래서 개인의 유전 정보를 분석하고 질병을 예측하는 게 앞으로 시대의 방향성입니다. 그런데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분석해봐서 내 몸에 맞는 걸 찾고 싶은 사람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사람의 55%들은 다 자기 연령대에 적합한 제품을 원하고요. 여성의 74%, 남성의 67%도 내 건강 딱 맞는 거 찾고 싶다는 의견들을 모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섭취하는 음식, 활동, 생화학 변화, 변수, 장내 세균총 모든 것들이 타고나게 다르게 타고났기 때문에 이 개인 맞춤은 절대로 쉽지가 않더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너무도 감사하게 아메가 찾은 거예요. 어떤 회사를? 여기에 있는 HM 파마라는 회사를 찾았습니다. 이 회사에서 연구하는 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항암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너와 내가 항암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반 항암하는 사람은 항암 치료를 A를 넣어봐요. 의사 선생님이 대충 이런 환자한테는 이걸 넣으면 좋을 거야. 의사 선생님의 감각입니다. 훌륭한 의사를 만나면 좋은 감각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 감각에 맞춰서 내 유산균을 찾았어요. 넣었어. 유산균이 아니고 항암제를 넣었어요. 그랬더니 부작용이 막 생겨. 머리털 빠지고 위가 막 트고 아파. 막 부어. 아이고 이거 항암 안 맞는갑다. 2번 넣었어.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막 피부가 다 뒤집어져. 속이 너무 아파. 머리가 아파요. 또 3번. 항암이면 부작용 막 생겨서 4번. 5번, 6번 찾았다. 이제 다 맞다. 괜찮다 했는데 부작용으로 사망을 해요. 이해되시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서 항암제 치료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부작용으로 암 때문에 암이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항암 부작용이 사람을 죽이는 사례가 너무 많더라. 그래서 정말 상위 0.01%의 사람들은 암세포를 뗍니다. 배양을 해요. 딱딱딱.
그래서 그 사람한테 항암제를 다 넣어봐요. 배양한 세포에게. 그래서 그게 딱 맞는 항암제를 찾아서 그 사람한테 넣어주면 이 사람은 부작용을 최소한하고 나을 수 있겠죠. 그걸 하는 회사가 EHM 파마입니다. 이해되세요? 이 회사에다 건의를 한 거죠. 국내 유일의 피마스 기법입니다. 저 피마스는요, 듀얼장, 나하고 똑같은 장을 복제해서 넣을 수 있는 그 장을 만들 수 있는 특허를 가진 회사예요. 이 회사에서 듀얼장을 만들어서 다양성을 먼저 찾고요. 내 몸에 아까 말했던 그 다양성, 콜레스테롤 대사가 되는지 이 모든 기능들을 다 찾아내요. 찾아내서 나한테 부족한 게 뭔지를 찾고 대입하기 위해서 듀얼 분석 이렇게 만들어서 찍어내는 거죠. 나하고 똑같은 복제장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6가지 맞춤 솔루션을 찾아서 피마스 특허로 나한테 딱 맞는 유산균도 추천하지만 식습관, 식생활 습관까지 맞춰서 공유해 준다는 거죠.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기술을 우리한테 직접 넣어준 것이 바로 마이크로바이옴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내 몸에 이렇게 새는 바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몸은요. 누구든지 내 몸이 새는 만큼 아무리 여기 얘가 이만큼 있어. 나한테 좋은 유산균이 여기 이만큼 있어. 그래도 어느 한 부분이 새면 내 건강은 여기까지밖에 안 돼요. 비타민이든 단백질이든 유산균이든 어떤 것이든 내 몸은 밸런스를 맞추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저 한 부분이 부족하니까 유산균을 대입해 보는 거죠. 아까 검사 기술을 통해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을 넣으니까 막아지겠죠. 그럼 이 사람 몇 번 처방한다고요? 6번. 그런데 내가 6번 먹었다고 너도 6번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6번이 다 채워졌어. 시간이 지나서. 한 달이 걸리든 2달이 걸리든 1년이 걸리든 6개월이 걸리든 각자 다른 시간에 채워졌어요. 그럼 이 사람은 다음번에 뭐 받겠습니까? 4번 받겠죠. 그러면 내 건강은 아까 이렇게 하면 거꾸로 요까지 채워졌던 건강이 유산균을 통해서 채워졌어요. 이만큼. 맞죠? 그럼 다음번에 이걸 채우면 어떻게? 이만큼. 내 건강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 그게 핵심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 사례는요, 어떤 분이 계셔요. 이분은 균형도 떨어지고 장내 유균도 떨어지고 다양성도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미 아메식품을 먹고 계셨어요. 그런 분들 있죠. 너 그 식품 먹었는데 좋아지는지 잘 모르겠더라. 있어요. 식품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내 건강이 받치지 못해서입니다. 이분은요,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가려서 잘 안 보이는데 설사 이런 건 괜찮은데 면역이 굉장히 떨어지는 분이셨어요. 대사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이분을 여기 보시면 인지도 떨어지고 수면도 떨어지고 여기 보시면 낮음이 변비도 있고 또 뭐가 떨어집니까? 아주 낮는 게 여기 면역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죠. 인지가 아니고 면역이었네요. 여기서 보는 게 잘 안 보여서 면역이 굉장히 떨어지는 분이죠. 이분의 질환은요. 이렇게 바로 안 넘어가는데 잠깐만요. 어디서부터가 이분은 유해균이 있죠. 유해균. 여기 보시면 박테로이드스 후라길리스라는 균이 있습니다. 이 균은요, 우리나라 사람의 3분의 1이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 다. 3분의 1 정도는 나는 없을 수 있지만 당신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면역이 떨어지죠. 이 균이 하는 역할은 우리 몸에 어디든지 염증을 일으키는 균이에요. 근데 면역이 떨어지니까 염증을 일으켰겠죠. 이분은 어디가 약했냐면요. 크론병이었습니다. 입부터 항문까지 여기 염증, 장내에 입부터 항문까지 염증이 막 생기는 게 크론병입니다. 저거는 정말 잘 안 나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낫는 병을 뭐라 합니까? 보통 나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죠. 안 낫는 거를 뭐라 합니까? 고질병 아니면 저게 절대 잘 안 난다. 갑자기 언어가 표현이 안 되네요. 잘 안 낫는 병들을 응? 그렇죠. 똑똑하시다. 신랑 잘 만났네. 난치병. 잘 안 낫는다 이런 거 있잖아요. 똑똑하십니다. 그런 병이에요. 그런 병이 진짜 잘 안 나요. 그때 고질병이나 난치병이나 같은 말입니다. 똑똑하세요, 두 분 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난치병 있는 이분한테 자기한테 맞는 유산균을 처방을 했더니 이분은요, 물궈서 힘을 안 줘도 변이 주르륵 새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변의 모양이 생겼어요. 처방받은 균을 먹고, 배에 가스가 찼어. 그래서, 나는 사람들이 이제 가스 배출 안 하면 죽을 것 같아. 미칠 것 같아. 근데 가스가 잘 안 생겨요. 너무 신기한 거죠. 이분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소화가 안 되던 장기였는데 코로나가 딱 걸리니까 음식을 못 먹어. 음식을 못 먹고 자주 토하고 소화력 더 떨어지고 음식약 반으로 주니까 살도 더 빠지고 더블엑스 먹으면 소화가 안 돼서 토하고 그랬던 분이 4번을 먹고 나서
지금은 음식약도 코로나 전만큼 많이 돌아왔고 더블엑스도 정량을 먹어도 아프지 않대요. 개선이 되는 거죠. 뭘로 통해서? 처방받은 나한테 딱 맞는 마이크로바이옴을 통해서. 아, 사람들은 아프니까 그렇구나. 자, 그리고 여기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만 이 검사를 하면 돼라고 생각하시죠. 아픈 사람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케이스였어요. 균형도 떨어지고 장내 유균도 떨어지고 다양성도 떨어졌어요. 이 친구는 성인 아토피가 있어서 우리 디톡스 하러 갔다가 장검사부터 해봅시다 해서 장검사를 의뢰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이분은요, 아토피가 면역이 떨어지는 아토피가 아니고 여기 보시면 면역은 높죠. 안 먹어서 생긴 아토피였어요. 왜 안 먹어야 되니까 체지방이 여기서 유사로 나는데 어릴 때 살찌는 걸 너무 두려워했던 거야. 아기가. 아기 때부터 살찌는 게 너무 무서워서 이것도 안 먹고 저것도 안 먹고 안 먹다 보니까 면역이 떨어진 거예요. 타고난 면역이 낮은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친구는 잘 먹어야 돼요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친구 콜레스테롤 대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혈액순환이 돼요, 안 돼요? 염증이 잘 생기겠죠. 그래서 이분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 친구는 콜레스테롤 대사가 안 되니까 트리미시 혈관 쪽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오메가3를 좀 먹으면서 하면 어떨까요? 물으니까 엄마가 됐어요. 처방받은 유산균만 먹을게요 하고 한 달이 지났어요. 물론 유산균을 먹고 좋아는 졌어요. 그런데 한 달 후에 이 친구가 이제 시험 공부를 하는 거예요. 20살짜리 청년입니다. 안 먹는다 했어요. 시험 공부 중에 열심히 공부하고 어느 날 안면마비가 온 거예요. 안면마비도 혈액순환 장애입니다. 이해되시죠? 뇌졸 중에 일종입니다. 미약한 뇌졸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보세요. 이 친구는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문제가 있을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 말씀이 신검을 받았는데 고지혈 고혈압이 나왔대요. 이 친구는 기름을 많이 먹어서 생길 걸까요? 콜레스테롤 대사가 안 되는 장 때문일까요? 안 되는 장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래서 장 건강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대사 산물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그리고 이 다음 사례는요. 이게 바로 나오는군요.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바로 나오는군요. 그럼 바로 합시다. 여기 요분 같은 경우에는 장이 엄청 좋죠. 균형도 좋고 유해균도 없고 유익균도 많고 다양성도 높고 엄청 좋은 장이에요. 그래서 장 환경이 아주 좋다는 거죠. 콜레스테롤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혈액순환 잘 돼요. 체지방 조절 살 잘 안 찝니다. 이해되시죠? 면역 괜찮아요. 인지도 괜찮고요. 수면 너무 머리만 대면 잡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건강하겠어요. 자, 그런데 설사 관련이 낮아. 근데 별로 많이 낮지 않아. 조금 낮아. 언제만? 맥주 먹을 때만. 많이 먹을 때, 조금 먹을 때 말고 많이 먹을 때. 덜 먹으면 되고 안 먹으면 되죠. 그죠? 그리고 변비 괜찮아요. 똥 잘 쌉니다. 그리고 복부 불편감 낮아요. 언제 이렇게 오랫동안 앉아서 강의 들으면 안 듣고 서서 강의하면 되지. 아무 문제 없어요. 이해되시죠? 아무 문제 없어요. 탄수화물도 막 괜찮아. 근데 유일하게 단백질 대사가 안 되는 걸 본인도 알고 있었어요. 저 그때 손톱 보이십니까? 줄. 이게 손톱의 줄입니다. 손톱에 나온 줄. 심각했어요. 그리고 머리가 자꾸 부서졌어. 아, 단백질 대사가 안 되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방받은 유산균 1번을 먹은 거죠. 1번. 1번 위에 글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접니다. 제 거예요, 제 거. 유산균을 이걸 하시면은 이걸 지금 강의 중에 몇 번을 보여드렸는데 지금 아시면 한 번도 강의를 열심히 안 들으셨다는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손톱 모양이 여기 보시면 여기는 맑아진 거 보이세요? 실제로 아직도 줄이 있습니다. 사진이니까 덜 생긴 거죠. 그러면은 사진이니까 저런 거지 저 밑에 손톱은 더 심했다는 얘기겠죠. 이해되세요? 저게 4개월 동안 손톱을 몇 번 깎은 후의 사진입니다. 몰랐어. 손톱 깎으면서도 딴짓을 하니까 대충 깎고 손톱을 열심히 안 본 거죠. 4개월 동안 먹고 나서 저렇게 좋아졌어요. 저 이후부터 머리카락 안 부서집니다. 손톱 줄이 훨씬 많이 줄었어요. 자, 이 사람은 단백질을 먹었을까요? 평상시에 안 먹었을까요? 평상시에 먹었어요.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사가 잘 안 된 거죠. 여러분들이 소비자분들에게 영양제를 열심히 추천하지만 대사가 안 되는 사람도 반드시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유산균 영양제 먼저 한다면 저는 마이크로바이옴 검사부터를 먼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여기 결과적으로 우리는요, 내 몸을 바로 알고 건강하게 만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이크로바이옴은요,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거, 잘 싸는 제일 첫 번째 단추가 마이크로바이옴입니다. 이해되시죠? 아까 박성호 박사님이 이스트비가 만약에 하나만 권한다면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만약에 하나만 권한다면 저는 이거 먼저 하시라고 얘기 드려요. 먼저 하시고 단백질도 먹고 당연히 먹어야 됩니다.
WX도 먹고 오메가3도 먹어야 됩니다. 하지만 검사하시고 내가 혹시 대사가 안 된다면 대사하게 만들면서 먹어주는 게 훨씬 아깝지 않을까 생각해서 우리는 정말 장이 건강해야 만수 건강하다. 이렇게 만수무강이죠. 만수건강이 아니고 만수무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이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굿모닝 하고 있잖아요.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누가 안 쳐다보면 살짝 안 하다가 나중에는 진짜 안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저도 열심히 굿모닝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요, 프로틴을 하루에 2번 먹었다가 안 먹었다가 열심히 먹다가 안 먹었다가 이런 게 되게 잦았어요. 그런데 한 달 동안 인증을 해서 안 올리면 부끄럽잖아요. 우린 부끄러우면 안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유산균과 단백질을 먹어서 올리기 시작하니까 저도 훨씬 더 피부가 건강해지고 머리카락도 건강해지고 맞죠? 저는 이제 유산균을 먹어서 단백질 대사도 되기 시작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물이 너무 중요합니다. 지난번에 강의하면서 물 얘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공복 상태에서 유산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장내에서 살아가는 유산균이기 때문에 우리 거 공복에 먹어도 됩니다. 근데 타사 거는 공복에 먹으면요. 잘 다 죽어요. 그래서 공복에 먹으시면 제일 좋아요. 사실은. 왜? 우리 몸을 유산균을 샤워를 싹 시키니까. 장벽을. 그리고 프로틴을 우리 몸에 넣어준다면 진짜 우리는 밤새 소실됐던 단백질 근육들, 밤새 잃었던 우리 몸의 밸런스를 찾아주는 게 단백질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인증까지 하신다면 더 좋은 우리 몸의 건강이 되겠죠. 그래서 다 함께 또 굿모닝 하셔서 함께 건강해지셨으면 좋겠고 3주 동안 열심히 들어주신다고 애써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